편한 노년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겁습니다. 어쩌면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금은 더 가벼워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정직이 최선의 덕목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 와서 제가 여러분께 비밀을 간직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인 진실들이 있습니다. 침묵이 더 큰 용기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68%가 자식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을 혼자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3명 중 2명이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삭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사연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름과 상황은 바꾸었지만 그 안의 아픔과 사랑은 모두 진짜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비슷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81살 박순자 할머니는 매달 25일이 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48만원, 기초연금 32만원, 합쳐서 80만원. 여기서 월세 35만원을 내고 나면 45만원이 남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를 내고 나면 30만원 남짓.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밥을 먹고, 약을 사고, 버스를 타고, 가끔은 손주들 용돈도 줘야 합니다. 할머니는 새벽 5시면 일어납니다. 시장에 가서 떨이로 나온 채소를 삽니다. 저녁 7시가 넘으면 반값으로 나오는 반찬들을 챙깁니다.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닭가슴살 한 팩이 전부입니다. 겨울에는 내복을 2겹 입고 보일러는 최소한으로만 틉니다.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 버팁니다. 에어컨은 명절 때 자식들이 오면 그때만 잠깐 켭니다. 이것이 할머니의 일상입니다.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한 줄타기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모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사는지. 아들이 전화하면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응, 잘 먹고 잘 지내. 걱정하지 마. 어머니 연금 나오잖아. 충분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들도 힘들다는 걸 아니까요. 대학원 다니는 손주, 중학생 막내 손주, 맞벌이에도 빠듯한 아들 내외. 할머니는 압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는 순간 아들은 또 하나의 짐을 짊어지게 된다는 것을요. 할머니에게는 통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비상금 통장. 거기 들어있는 돈은 120만원. 할머니는 이 돈을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자신이 아플 때, 정말 위급할 때를 위한 돈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죽었을 때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않기 위한 돈입니다. 장례 비용. 그것도 최소한에. 할머니는 인터넷으로 직접 알아봤습니다. 가장 저렴한 장례 패키지가 150만원 정도라는 것을. 아직 30만원이 부족합니다. 할머니는 매달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만원씩.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202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7.6%입니다.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10명 중 4명이 가난합니다. 하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이 자식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존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자식이 짐을 느낄까봐, 자식이 미안해할까봐, 자식의 삶이 더 팍팍해질까봐. 그래서 침묵합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가끔 혼자 중얼거립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다음 순간 고개를 쳤습니다. 아니야. 말하면 안 돼. 개어 힘든데. 나 하나쯤 참으면 돼.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냉장고를 엽니다. 어제 먹다 남은 된장찌개. 오늘도 이걸로 하루를 버팁니다. 밥상 앞에 앉은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듭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고파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 그것을 혼자 사귀며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할머니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숨을 고르시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두 번째 비밀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더 오래된 상처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78살 김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합니다. 30년째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습니다. 혼자서. 할아버지 옆에는 언제나 할머니가 있어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으며 꿈꿨습니다. 늙어서도 이렇게 함께 걷자고. 하지만 지금 할머니는 집에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같은 방을 쓰긴 하지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40년 전 할아버지는 실수를 했습니다. 아니,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회사 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6개월 동안 할머니는 알아챘습니다. 여자의 직감으로.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대화를 끊었습니다. 40년입니다. 14,600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은 한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냈습니다. 밥은 함께 먹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같은 방을 쓰지만 등을 돌리고 잡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밥 먹어요. 병원 가야 해요. 그것뿐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후회합니다. 매일 미안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침묵합니다. 용서하지도 그렇다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저 차가운 침묵으로 할아버지를 벌할 뿐입니다. 자식들은 모릅니다. 부모님 사이에 이런 깊은 골이 있다는 것을. 아들과 딸은 그저 나이 들어 말이 없어진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명절에 모이면 자식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좀 잘하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많이 늙으셨어요. 같이 다정하게 사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할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할머니의 눈에선 보이지 않는 눈물이 흐릅니다. 왜 말하지 않을까요? 왜 40년 동안이나 자식들에게 진실을 숨기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아이들에게 말하겠나? 내가 저지른 짓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말해? 아이들이 알면 날 어떻게 보겠나? 아버지를 존경하던 아들이, 딸이 날 경멸할 거야.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낫네. 이게 내 벌이야.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아이들한테 말해야 하나? 아이들이 알면 아버지를 미워할 거 아니야.
가족이 깨지는 거지. 나는 참을 수 있어. 40년 참았는데 남은 몇 년 더 참으면 돼. 아이들만 행복하면 돼. 이것이 할머니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상처보다 자식의 평화가 먼저입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가족의 화목이 우선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부부 중 25%가 심각한 부부 갈등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중 80% 이상이 자식에게 이 사실을 숨긴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자식이 마음 아파할까봐, 자식이 부모를 실망할까봐, 가족이 깨질까봐. 그래서 침묵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깁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오늘도 공원을 걷습니다. 혼자서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저 사람도 편해지려나. 내가 없으면 저 사람도 웃을 수 있으려나.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할머니가 아침을 차려 놓았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 김치, 된장찌개. 할아버지는 묵묵히 먹습니다. 할머니도 묵묵히 먹습니다. 침묵 속에서 밥을 먹는 두 노인. 그 사이에 흐르는 것은 40년의 세월과 그보다 더 깊은 상처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계실 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깊은 상처가 있는 분.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분. 그 상처를 혼자 안고 사는 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말하기 어려운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자식에 대한 실망과 후회. 그 이야기입니다. 75살 이정의 할머니는 매일 저녁 8시면 전화기를 바라봅니다. 둘째 딸에게서 올 전화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귀찮다는 투입니다. 아니, 그냥 잘 지내나 싶어서. 네, 잘 지내요. 엄마도 건강히 계세요. 저 바빠서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깁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할머니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할머니는 둘째 딸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가장 많이 아꼈습니다. 첫째는 아들이라 그렇다 치고 막내는 애기라 그렇다 치고 둘째 딸만큼은 할머니의 분신 같았습니다. 닮았습니다. 성격도 웃는 모습도 걷는 모습까지. 할머니는 딸을 위해 모든 걸 했습니다. 딸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피아노를 사줬습니다. 딸이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면 새벽부터 일해서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는 전세금을 보태줬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을. 할머니는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딸은 1년에 한 번 명절 때나 얼굴을 비춥니다. 그것도 의무감에. 할머니가 편찮다고 하면 병원 가세요라고 말합니다. 직접 오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딸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딸의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못마땅해 한다는 것을. 딸의 남편이 장모님이 너무 자주 연락한다고 불평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과 큰딸에게 너희 동생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왜일까요? 말하면 가족이 깨지니까요. 남매 사이가 나빠지니까요. 명절 때 얼굴 보기도 어색해지니까요. 할머니는 혼자 사깁니다. 혼자 운다. 베개를 적십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납니다. 씻고 옷을 입고 밥을 먹습니다. 살아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응어리가 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그렇게 키웠는데, 내가 저 아이를 위해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왜 저 아이는 나한테 이러는 걸까? 실망입니다. 서운함입니다. 때로는 원망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절대 이 감정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큰딸이 전화해서 엄마 수진이한테 연락해 봤어요? 라고 물으면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응, 얘가 요새 바쁜가 봐. 일이 많대. 괜찮아. 건강하다던데.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라도 말해야 합니다. 딸들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대학교 노인복지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부모 중 42%가 자식으로부터 정서적 소외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이 다른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자식들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 않아서, 자신 때문에 형제자매가 싸우는 걸 보기 싫어서, 그래서 침묵합니다. 이정희 할머니에게는 또 다른 후회도 있습니다. 큰아들에 대한 후회. 큰아들은 착합니다. 효자입니다. 한 달에 2번은 꼭 찾아옵니다. 용돈도 줍니다. 병원도 모셔다 드립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압니다. 큰아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했다는 것을. 40년 전 큰아들은 미술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반대했습니다. 그런 걸로 어떻게 먹고 사니? 공대 가라.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아들은 할머니 말을 들었습니다. 공대에 갔습니다. 지금은 대기업 엔지니어입니다. 안정적입니다. 월급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압니다. 아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아들의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다는 것을. 아들이 가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을. 할머니는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아들의 꿈을 꺾었을까? 내가 조금만 믿어줬더라면 아들은 지금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할머니는 이 후회를 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이미 늦었으니까요. 4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아들의 인생은 이미 정해졌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후회 있으시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한 결정, 자식에게 한 말, 자식을 대한 태도, 돌이킬 수 없는 것들, 하지만 말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을 혼자 가슴에 묻고 사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자식에 대한 실망과 후회. 이정희 할머니는 오늘도 저녁 8시에 전화기를 바라봅니다.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다 내 탓이야. 자, 여기까지 3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부부 사이의 상처, 자식에 대한 실망과 후회. 이제 여러분은 물으실 겁니다. 왜입니까? 왜 말하면 안 되는 겁니까?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안 되는 겁니까?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왜 이 비밀들은 죽을 때까지 간직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경제적 어려움을 왜 말하면 안 되는가? 여러분, 자식에게 나 돈 없어, 힘들어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식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가 효도를 못했구나. 그 죄책감은 자식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자식도 이미 힘듭니다. 자기 가족 먹여 살리기도 빠듯합니다. 집값은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아이들 교육비는 천정부지입니다. 거기다 부모님까지 모셔야 한다?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자식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니까요. 그래서 자식은 괴로워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배우자와 싸웁니다. 당신 부모님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힘든데 어떻게 도와? 가정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겁니까? 자식의 가정이 흔들리는 것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2022년 한국노인상담센터 통계를 보면 자식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은 노인 가구의 35%에서 가족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자식 부부가 싸우고 형제간에 다투고 심지어 이혼까지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돈 문제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식에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자존감도 무너집니다. 평생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 앞에서 당당했던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이제 자식 앞에 손을 벌려야 합니까? 나 돈 좀 줘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짐이 됩니다. 자식의 눈에 비친 여러분은 도와줘야 하는 존재, 부양해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원하십니까? 절대 아니실 겁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내 밥값은 내가 벌고 싶어. 자식한테 손 벌리느니 내가 라면을 먹고 내가 물을 끓여 먹고 내가 참을 거야. 그게 내 자존심이고 내 마지막 자부심이야. 할머니의 말이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품위입니다. 우리 세대의 자존심입니다. 죽는 날까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존엄입니다. 두 번째 비밀, 부부 사이의 깊은 상처를 왜 말하면 안 되는가? 김영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할아버지가 40년 전에 그 일을 아들에게 말한다면, 아들아, 사실은 말이야. 아버지가 젊었을 때 실수를 했어. 다른 여자와. 그 순간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충격입니다. 배신감입니다. 내가 존경하던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어? 아들의 가슴에는 상처가 생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구나. 40년 동안 이것을 혼자 참았구나. 아들은 어머니가 불쌍해집니다. 동시에 아버지가 미워집니다. 원망스러워집니다. 가족의 균형이 깨집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나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하지? 어머니 편? 아버지 편? 명절 때 모이는 것도 불편해집니다. 아버지 얼굴을 보면 그 생각이 나니까요. 한국가족상담협회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부부 갈등을 알게 된 성인 자녀의 60%가 심리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자신의 결혼 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혼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부모님도 이렇게 사셨구나. 자식의 결혼관이 무너집니다. 행복한 가정에 대한 환상이 깨집니다. 더 나아가 자식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형, 아버지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야. 어머니도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니야? 40년 동안 말도 안 하시고. 형제자매가 나뉩니다. 아버지 편, 어머니 편으로. 가족이 쪼개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겁니까? 자식들이 갈라서는 것을? 절대 아닙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내 잘못은 내가 가져갈 거야. 아이들한테까지 이 짐을 넘기고 싶지 않아. 나와 저 사람 사이의 문제야. 우리 둘이 해결할 일이야. 아니, 해결 못하고 죽더라도 아이들만큼은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할아버지의 침묵은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
자식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침묵입니다. 세 번째 비밀, 자식에 대한 실망을 왜 말하면 안 되는가? 이정희 할머니가 만약 큰딸에게 말한다면 너희 동생이 나한테 이렇게 해.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딸은 화가 납니다.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따집니다. 너 엄마한테 왜 그래? 전화 좀 해. 찾아뵙기나 해. 동생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언니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나대로 바쁘다고. 언니는 엄마 근처에 사니까 쉽지. 나는 멀리 있는데 어떻게 자주 가? 싸움이 벌어집니다. 자매가 원수가 됩니다. 이후로 명절 때 얼굴도 안 봅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집니다. 내가 왜 말했을까? 내가 참을걸. 이제 애들이 서로 미워하잖아.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더 나아가 큰아들에 대한 후회를 말한다면 아들아, 미안하다. 네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반대했잖니.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려. 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처음에는 놀랍니다. 어머니가 그걸 알고 계셨구나. 그 다음에는 복잡합니다. 그럼 뭐 어쩌라는 거지? 이미 4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어떤 아들은 화가 납니다. 그럼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어떤 아들은 더 슬퍼집니다. 그래, 내 인생은 엄마가 망쳤어. 나는 행복할 수 없었어. 원망이 생깁니다. 관계가 나빠집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과거 후회를 들은 성인 자녀의 45%가 부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일인데 왜 지금 말씀하세요? 그럼 제 인생은 뭐예요?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오히려 관계만 나빠집니다. 여러분, 후회는 여러분 가슴속에 묻어두십시오. 자식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말합니다. 내 후회는 내가 가져갈 거야. 내 실망도 내가 사귈 거야. 아이들은 몰라도 돼. 아이들은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살면 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할머니의 침묵은 희생입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 자식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침묵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왜 이 세 가지 비밀을 말하면 안 되는지. 말하는 순간 자식은 짐을 느낍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혼란을 느낍니다. 자식의 삶이 흔들립니다. 가족이 깨집니다. 여러분은 평생 자식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자식을 위해 침묵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침묵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침묵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혼자 사귀며 사는 부모들의 고통에 대해. 침묵은 무겁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참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혼자 아파하는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매달 25일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한숨을 쉽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틸까? 쌀은 얼마나 남았나? 약은 언제까지 먹을 수 있나?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숫자를 맞춰봅니다. 안 맞습니다. 늘 모자랍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아들한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냥 힘들다고만 말하면 되는데. 하지만 할머니는 입을 다뭅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대신 냉장고를 엽니다. 어제 먹다 남은 반찬. 오늘 또 그걸 먹습니다. 할머니의 식탁은 늘 똑같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밥, 가끔 계란 하나.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손주들이 사준 고기를 자랑합니다.
우리 손주가 한우 사다 줬어. 박할머니는 웃으며 말합니다. 좋겠네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울리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도 고기 좀 먹고 싶은데. 침묵은 외로움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 혼자 안고 가는 무게. 할머니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생각합니다. 내일은 뭘 먹지?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겨울에 보일러는 얼마나 틀 수 있을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또 일어납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버텨야 하니까요. 김영수 할아버지의 침묵은 더 깊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부부. 할아버지는 매일 할머니를 봅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방에서 잡니다. 하지만 마음은 천리만 리 떨어져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할머니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할머니는 대답합니다. 네, 그것뿐입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후회합니다. 매일 매 순간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바보였어.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아꼈는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다시 사랑하고 싶습니다. 손을 잡고 걷고 싶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40년째. 할아버지는 생각합니다. 내가 죽을 때 저 사람이 내 손을 잡아줄까? 내 이름을 불러줄까? 할아버지는 그것만이라도 바랍니다. 죽을 때 단 한 번이라도 할머니가 자신을 용서해 주기를. 하지만 그마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그만큼 깊이 상처받았으니까요. 할아버지의 침묵은 속죄입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빚.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갈 십자가입니다. 이정희 할머니의 침묵은 아픔입니다. 사랑했던 딸에게 버림받은 아픔. 할머니는 옛날 사진을 봅니다. 어린 딸을 안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딸은 할머니 품에서 웃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 말을 매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에 한 번 보는 것도 힘듭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운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할머니는 자책합니다. 혹시 내가 딸을 너무 아꼈나? 너무 많이 줬나?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부족했나? 더 잘해줬어야 했나? 할머니는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저 혼자 아플 뿐입니다. 할머니는 큰딸에게 전화합니다. 큰딸과 이야기하면서 위로받습니다. 엄마, 제가 있잖아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큰딸의 말에 할머니는 웃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다시 슬퍼집니다. 그래도 수진이가 보고 싶은데. 한국노년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런 침묵을 견디는 노인들의 70% 이상이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불면증, 식욕 감퇴, 무기력감, 심한 경우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침묵은 그만큼 무겁습니다. 혼자 견디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침묵합니다. 왜일까요? 자식을 위해서입니다. 자식이 편하기를 바라서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가끔 병원에 갑니다. 무릎이 아파서, 혈압이 높아서 의사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할머니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스트레스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말하지 않습니다.
의사에게도 간호사에게도 누구에게도 그저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옵니다. 약을 먹습니다. 조금 나아집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마음의 병은 약으로 낫지 않으니까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가끔 공원에서 다른 할아버지들을 만납니다. 화투를 치고 장기를 둡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들이 자네는 부인하고 사이가 어떤가? 라고 물어도 할아버지는 그저 웃습니다. 그저 그렇지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40년 침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만의 비밀입니다. 죽을 때까지 가져갈 비밀입니다. 이정의 할머니는 경로당에 갑니다. 다른 할머니들과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웃습니다. 할머니는 밝은 척합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손주 자랑을 하면 할머니도 합니다. 우리 손주는 공부를 잘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슬픕니다. 나는 둘째 딸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혼자입니다. 텅 빈 집, 조용한 저녁. 할머니는 TV를 켭니다. 드라마를 봅니다. 드라마 속 가족은 화목합니다.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저런 가족은 정말 있을까? 아니면 다 드라마일 뿐일까? 침묵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박할머니는 70을 넘기고 80을 바라봅니다. 김할아버지는 80을 바라봅니다. 이 할머니는 이미 70대 후반입니다. 죽음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럴수록 침묵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죽어야 하는구나. 끝까지 혼자 가져가야 하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이 무게를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희생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자식을 위해 침묵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침묵하면서도 유혹은 있습니다. 그래도 말하고 싶다. 한 번만이라도 털어놓고 싶다. 그 유혹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말하고 싶은 유혹은 강력합니다. 특히 힘들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박순자 할머니는 병원비가 부족할 때마다 전화기를 듭니다. 아들 번호를 누르려고 합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자. 아들아, 엄마 요즘 좀 힘들다. 이렇게만 말하면 되잖아.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할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왜일까요? 아들의 목소리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통화할 때 아들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 야근도 많고. 할머니는 기억합니다. 그 목소리를, 그 피곤함을. 내가 지금 전화하면 걔는 또 걱정할 거야.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다 실수하면 어쩌나. 회사에서 찍히면 어쩌나. 할머니는 전화기를 서랍에 넣습니다. 대신 물을 한 잔 마십니다. 참습니다. 견딥니다. 이렇게 또 하루를 버팁니다. 하지만 유혹은 계속됩니다. 특히 명절 때, 아들이 찾아왔을 때, 아들이 엄마 괜찮으세요? 건강하세요? 라고 물을 때, 할머니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하지만 참습니다.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괜찮아. 엄마 건강해. 김영수 할아버지의 유혹은 다릅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아들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40년 전의 그 일을,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의 침묵을. 아들아, 사실 아버지가. 할아버지는 생각합니다. 말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이 짐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할아버지는 압니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자신의 짐을 아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것을. 할아버지는 대신 일기를 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일기. 거기에 자신의 후회를,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미안함을 적습니다. 오늘도 당신과 말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40년째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립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던 당신이.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할아버지는 일기를 쓰고 책장 깊숙이 숨깁니다. 이 일기는 할아버지가 죽으면 태워질 것입니다. 아무도 읽지 못하게. 이것이 할아버지가 유혹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이정희 할머니의 유혹은 더 복잡합니다. 할머니는 가끔 큰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둘째 딸에 대한 서운함을. 수진이가 나한테 이렇게 해.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할머니는 큰딸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큰딸이 둘째를 혼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압니다. 그렇게 되면 자매가 갈라진다는 것을. 그래서 참습니다. 대신 할머니는 절에 갑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 기도합니다. 부처님, 수진이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제가 수진이를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수진이도 바쁜 거 알아요. 수진이도 힘든 거 알아요. 제발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108배를 올립니다. 절을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할머니가 유혹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자식에게 말하는 대신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혹과 싸우는 것은 매일의 전쟁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유혹이 찾아옵니다. 말하자. 그냥 말하자. 한 번만 말하자.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평화를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국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비밀을 간직하는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7번 이상 그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85% 이상이 그 충동을 참아낸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식을 생각하면서. 이건 내가 참을 일이야. 자식에게 짐 지우면 안 돼. 박순자 할머니에게는 전략이 있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마다 할머니는 손주 사진을 봅니다. 귀여운 손주들.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이 아이들 아빠가 행복해야 해. 아빠가 행복하려면 걱정 없이 살아야 해. 그러려면 내가 참아야 해. 손주 사진이 할머니에게 힘을 줍니다. 할머니는 사진에 입을 맞춥니다. 할머니가 너희를 지켜줄게. 할머니가 참을게. 김영수 할아버지에게는 다른 전략이 있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마다 할아버지는 산책을 갑니다. 공원을 빙빙 돕니다. 걷고 또 걷습니다. 땀을 흘립니다. 몸이 피곤해질 때까지 걷습니다. 그러면 마음도 조금 진정됩니다. 그래, 이건 내 짐이야. 내가 저지른 일이야. 내가 해결할 일이야. 아들한테 떠넘기면 안 돼.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샤워를 합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침묵의 일상으로. 이정희 할머니에게는 또 다른 전략이 있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마다 할머니는 자원봉사를 갑니다. 요양원에 가서 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돕습니다. 밥을 먹여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깨닫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구나. 나는 그래도 건강하고 자식도 있고. 감사해야지. 불평하면 안 되지.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돌아와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수진이를 원망하지 말자. 수진이도 나름 사정이 있을 거야. 유혹과 싸우는 또 다른 방법은 믿음입니다. 종교가 있는 분들은 신에게 기도합니다.
교회에 가고 절에 가고 성당에 갑니다. 그곳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부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종교가 없는 분들은 자연을 찾습니다. 산에 오르고 바다를 바라봅니다. 큰 자연 앞에서 자신의 고통이 작게 느껴집니다. 이 우주에 비하면 내 고민은 작은 거야. 견딜 수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좋은 부모야. 내가 참는 게 자식을 위한 거야. 이게 사랑이야. 이 자기 확신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계속 침묵할 수 있게 합니다. 대한노인회 조사에 따르면 비밀을 성공적으로 간직하는 노인들의 공통점은 긍정적 자기 대화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희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강합니다. 우리는 평생 어려움을 이겨왔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이겨냈고, 자식을 키웠습니다. 이 정도 유혹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장이 남았습니다. 이 침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침묵이 자식에게 어떤 선물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품위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침묵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 아픈 것은 자식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는 것은 자식이 편안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 박순자 할머니의 침묵은 아들에게 선물입니다. 할머니가 경제적 어려움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아들은 죄책감 없이 자신의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아들은 손주들에게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 학원비, 손주들 옷값, 손주들 여행 경비. 아들은 이 돈을 할머니에게 쓰는 대신 손주들에게 씁니다. 그리고 손주들은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행복하게 자랍니다. 이것이 할머니가 원하는 겁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이 행복한 것을 보면 기쁩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저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게 중요해. 김영수 할아버지의 침묵도 선물입니다. 할아버지가 40년 전의 일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들은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 나도 그래야지. 아버지는 아들에게 롤 모델입니다. 만약 아들이 아버지의 과거를 안다면 그 롤 모델이 무너집니다. 아들의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속에서 좋은 아버지로 남고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정희 할머니의 침묵 역시 선물입니다. 할머니가 둘째 딸에 대한 실망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자매들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명절 때 모여서 웃고 떠들 수 있습니다. 손주들끼리 같이 놀 수 있습니다. 가족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말한다면 자매가 갈라서고 조카들도 어색해지고 명절이 불편해집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이 화목한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내가 조금 외로워도 괜찮아. 저 아이들이 사이좋은 게 중요해. 침묵은 또한 자식에게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은 이미 충분히 힘듭니다. 직장 생활, 육아, 경제적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 여기에 부모의 문제까지 더해진다면 자식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침묵함으로써
자식들은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신의 어려움을 숨겨준 경우 성인 자녀들의 삶의 만족도가 평균 23% 더 높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죄책감이 없으니까요. 걱정이 적으니까요.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침묵은 이렇게 자식들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침묵은 우리 자신에게도 선물입니다. 침묵하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더 강해집니다. 더 성숙해집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말이 많았습니다. 불평도 많이 하고 하소연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말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참는 것의 힘을. 침묵은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침묵하면서 나는 더 겸손해졌어. 예전에는 내가 힘든 걸 다들 알아주길 바랐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세상에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다들 각자의 짐을 지고 산다는 걸. 나도 내 짐을 지면 되는 거야. 할머니는 침묵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침묵하면서 나는 용서를 배웠어.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실수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침묵이 나를 치유했어. 할아버지는 침묵을 통해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말합니다. 침묵하면서 나는 내려놓는 법을 배웠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괜찮아. 자식도 자식의 인생이 있는 거야. 나는 나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각자의 길을 가면 되는 거야. 할머니는 침묵을 통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침묵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성장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자식에게 마지막 선물을 줍니다. 평화라는 선물을, 자유라는 선물을. 이것이 바로 침묵의 의미입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침묵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우리가 참는 것은 무능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그 사랑을 완성하는 겁니다. 침묵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품위.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위.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품위입니다. 품위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품위를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품위 있는 사람으로 남아야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에게 품위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할머니는 80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끼니를 거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할머니의 품위입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내 밥값은 내가 벌어. 죽는 날까지. 그게 나의 자존심이야. 나의 마지막 품위야. 할머니는 이 품위를 지키기 위해 매일 싸웁니다. 가난과 싸우고, 외로움과 싸우고, 유혹과 싸웁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매일매일.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품위는 책임입니다. 할아버지는 40년 전에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의 대가를 자신이 치르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차가운 침묵을, 외로운 밤들을, 후회의 무게를 모두 혼자 짊어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것을 아들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할아버지의 품위입니다.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져. 죽을 때까지. 그게 남자의 품이야. 아버지의 품이야. 할아버지는 이 품위를 지키기 위해 매일 견딥니다. 고독과 후회를. 그리고 살아갑니다. 이정희 할머니에게 품위는 관대함입니다. 할머니는 둘째 딸에게 서운함을 느낍니다. 실망도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하려고 합니다. 저 아이도 힘들 거야. 저 아이도 나름 사정이 있을 거야. 이것이 할머니의 품위입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자식을 원망하며 죽고 싶지 않아. 용서하며 죽고 싶어. 그게 어머니의 품이야. 여자의 품이야. 할머니는 이 품위를 지키기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용서를 위해, 평화를 위해. 품위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몸은 약해지고 돈은 부족하고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이럴 때 품위를 지키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어려움을 견디는 모습을, 우리가 품위를 지키는 모습을, 그리고 배웁니다. 아, 저렇게 나이 들어야 하는구나. 저렇게 품위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구나. 우리의 모습이 자식들의 교과서가 됩니다. 우리의 침묵이 자식들의 교훈이 됩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종단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낸 경우 성인 자녀들의 노후 준비도가 평균 40% 더 높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부모를 보고 배우니까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품위 있게 늙어야지. 우리의 삶이 자식들의 미래를 만듭니다. 품위를 지키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독립성을 유지하십시오. 가능한 한 스스로 하십시오. 밥도 스스로 차려 먹고, 빨래도 스스로 하고, 청소도 스스로 하십시오. 몸이 허락하는 한,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의존하는 순간, 우리는 짐이 됩니다. 둘째,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웃으십시오. 아파도 참으십시오. 자식 앞에서는 더욱 그러십시오. 엄마는 괜찮아. 아버지는 건강해. 이 말을 하십시오. 거짓말이어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편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자식이 전화하면 감사하고, 자식이 찾아오면 감사하고, 자식이 용돈을 주면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하는 부모가 품위 있는 부모입니다. 넷째, 요구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요구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스스로 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요구하면 자식은 의무감으로 합니다. 자식이 스스로 하면 그것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무가 아닌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미련을 버리십시오.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이랬는데 요즘은 왜 이래?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식들의 삶은 우리와 다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이해하십시오. 미련 없는 부모가 품위 있는 부모입니다. 여섯째, 준비하십시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장례를 준비하고, 유언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자식에게 갑자기 떠나지 마십시오. 준비된 죽음이 품위 있는 죽음입니다. 자식이 당황하지 않게, 자식이 혼란스럽지 않게 깨끗하게 떠나십시오. 일곱째, 용서하십시오. 자식을 용서하고, 배우자를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원망을 품고 죽지 마십시오. 한을 품고 떠나지 마십시오.
용서하며 가십시오. 평화롭게 가십시오. 그것이 품위 있는 마무리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미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패키지로. 할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간소하게 치러. 돈 쓰지 말고. 꽃도 필요 없고 음식도 간단하게. 알았지? 아들은 울었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이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꼭 지켜줘. 이것이 할머니의 품위입니다. 죽어서도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김영수 할아버지는 유언장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았다. 실수도 많이 했다. 하지만 너만큼은 행복하길 바란다. 너는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거라.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아라. 할아버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할아버지의 품위입니다. 인정하되 떠넘기지 않는. 이정희 할머니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느님, 제가 죽기 전에 수진이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제가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죽음을, 원망 없는 이별을. 이것이 할머니의 품위입니다.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어쩌면 내일 떠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우리는 품위 있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그것이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품위 있는 부모의 모습, 존엄한 노년의 모습. 대한노인회가 조사한 자식들이 존경하는 부모의 특징에서 1위는 독립적이고 품위 있는 노후였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끝까지 당당하셨어. 끝까지 품위 있으셨어. 나도 그렇게 늙고 싶어. 이것이 우리가 남길 유산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품위입니다. 존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다짐하십시오. 나는 품위 있게 살겠다. 죽는 순간까지 품위를 지키겠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 자식에게 떠넘기지 않겠다. 나의 비밀은 나와 함께 묻히게 하겠다. 이 다짐을 지키십시오. 매일매일.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부부 사이의 상처, 자식에 대한 실망과 후회. 이 비밀들을 왜 말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침묵을 지켜야 하는지, 침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품위가 무엇인지 모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사랑입니다. 참음은 힘입니다. 품위는 우리의 마지막 존엄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박순자 할머니, 김영수 할아버지, 이정희 할머니. 이분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힘드시지요? 외로우시지요? 하지만 견디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어려움을 이겨왔습니다. 이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식들은 말할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훌륭하셨어. 끝까지 품이 있으셨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으셨어. 그 말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보상입니다. 편안 노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